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터뜨린 자국 우선주의라는 관세 폭탄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기반을 흔들었고 한국은 그 틈새를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관세 정책을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던 미국의 기업인들은 이제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 폭탄의 비명을 지를 때 한국만은 그 위기를 황금 기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가 무너지는 와중에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한국의 비밀 전략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이 충격적인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저는 백악관 통상정책 수석 분석관이자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28년간 미국 정부에서 통상과 무역을 담당해왔습니다. 수많은 경제 위기와 협상을 지켜봤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이 무역 전쟁만큼 충격적인 건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것도 긴급이라는 표시와 함께. 블레이크, 지금 당장 와야 해. 상황이 심각해. 1시간 후 저는 백악관 상황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 관료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화면에는 미국 전역을 덮고 있는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는 물류 시스템 지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짧게 대답했어요. 관세 폭탄의 첫 번째 결과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에 대한 전면적 관세 인상을 발표한 지 불과 72시간 만에 미국 공급망이 붕괴 직전 상태가 된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죠. 중국의 원자재에 의존하던 그들의 수출 시스템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모든 주요 공급선이 막혔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로 응답했고 유럽은 WTO 제소를 준비 중이에요. 동남아는 생산 자체가 중단됐고요. 그때 제 눈에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물류지도에서 한 줄기 파란색 선이 미국으로 꾸준히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정상 흐름이었습니다. 저건 뭐죠? 제가 가리키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기술 담당자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물류입니다. 전혀 중단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블레이크, 자네가 이걸 파악해야겠어. 왜 모든 국가가 마비된 상황에서 한국만 멀쩡한 건지. 48시간 안에 보고하게. 그렇게 저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스터리한 상황을 파헤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분석 임무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순간의 시작이란 걸 알지 못했죠.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선적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데 한국의 컨테이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있었어요. 품질 문제도 가격 인상도 없었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한국은 이 혼란을 예견이라도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큰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단순한 행운인가 아니면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데이터 너머의 이야기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숫자와 그래프는 점점 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국가들의 물류는 완전히 마비됐는데 한국에서 오는 물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확히 도착하고 있었죠. 수치로는 설명이 안 돼.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으로도 어떤 통계 모델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한국과의 교역에서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이 상황에 머리가 아팠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경제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역 통계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움직임이 더욱 수상해 보였어요. 그들은 관세 폭탄이 터지기 몇 달 전부터 미국 내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 너머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먼저 알고 있었지? 새벽 4시 국가안보국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는 국제정보 분석 전문가였죠. 미안해, 이 시간에 전화해서. 한국이 어떻게 이 관세 위기를 예측했는지 알아? 데이터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마이크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예측이 아니라 대비였어. 한국은 지난 3년간 최악의 시나리오 계획을 세워왔어. 이건 단순한 경제 계산이 아니라 국가 생존 본능이지.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당선 직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을 예상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왔다는 거죠. 수치와 데이터로는 결코 잡아낼 수 없는 그들만의 직관과 역사적 경험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의 통상 담당자가 저와 긴급 미팅을 원했죠. 백악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김현우 참사관을 만났습니다. 블레이크 씨,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드리러 왔어요. 김 참사관은 차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폴더가 들려 있었죠. 이건 한미 FTA 재협상안입니다. 그리고 이건 향후 5년간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죠. 폴더를 열자 놀라운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앞으로 투자할 금액은 총 500억 달러. 일자리 창출 예상 숫자는 8만 개에 달했죠. 이건 대단한 제안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김 참사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관세를 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윈윈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이건 숫자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의 관세에 반발하거나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미국 내 일자리와 투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경제 모델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의 심리와 역사적 통찰에 기반한 전략이었습니다. 김현우 참사관과의 만남 이후 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다음 행보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백악관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닙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참석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한국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3개 더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테네시, 조지아, 오하이오에 짓겠다고 했고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많은 러스트벨트를 직접 겨냥한 투자안입니다. 경제보좌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데요? 놀랍게도 추가적인 관세 면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FTA 체제 유지와 기술 협력 강화만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모든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죠.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었거든요. 보통 국가들은 협상 카드로 미래의 약속을 내밀지만 한국은 이미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경제사절단과 함께 버지니아 근교의 한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삼성의 새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삼성 미국 법인의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부터 미국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세와 상관없이요.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에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웠거든요. 한국은 너무 작아서 강대국과 정면 대결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왔죠.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중국이 포기한 미국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 중이었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보고서를 읽고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군. 대통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 직접 투자,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역사적인 대화를 지켜봤어요. 두 정상은 전략적 경제 동맹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합의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생산, 기술,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관계였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에서 제3자가 아니라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들은 싸우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도 못했죠.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기회주의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정교하게 계획된 게임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의 비밀 브리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접한 정보는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어요. 한국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지기 2년 전부터 이미 미국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위한 치밀한 작전을 펼쳐왔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이런 자료는 어디서 얻은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방부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가 2017년부터 기업들과 함께 만든 골든브릿지 프로젝트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을 예상하고 미국 시장 확보를 위한 종합 전략이죠. 그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을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위협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국의 약화된 틈새를 파고들 절호의 기회로 여겼던 거죠.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통령의 특별 허가를 받아 미국 전역에 건설 중인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공장이었어요. 공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가 24시간 체제로 일하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인 박지훈 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이크 씨, 환영합니다. 이 공장은 미국 남부 최대의 자동차 생산기지가 될 겁니다. 연간 30만 대 생산에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죠. 언제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나요? 박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2018년 초부터요.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죠.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우리에게 튈 거라고 걱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회장님은 위기는 항상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애리조나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이곳 역시 놀라운 속도로 건설 중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미국의 반도체 독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지가 될 겁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첨단 칩을 만드는 거죠. 일주일 동안 저는 텍사스의 삼성, 테네시의 LG, 미시간의 현대모비스 공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같은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관세 폭탄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미국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미국 전략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그러나 결연하게 진행해왔다는 사실이다. 다른 나라들이 비명을 지를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다. 백악관에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완벽하게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특별한 인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CIA의 동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이자 제 대학 선배인 마이클 라이트였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국을 연구해온 전문가죠. 워싱턴 외곽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질문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리처드, 내가 이해해야 할 게 있어. 한국은 근대 역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온 나라야. 그들에게 위기는 일상이야.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식민 지배, 전쟁, 분단, 독재, 금융위기를 겪었어. 그런데도 G7에 들어갈 만큼 경제 강국이 됐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DNA에 적응을 새겨넣은 민족이야. 다른 나라들은 잘 될 때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한국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그래서 관세 폭탄 같은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았던 거야. 마이클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의 안정을 당연시하는 반면 한국은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다음 날 저는 한국의 경제기획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 충격 대응 매뉴얼이라는 문서였어요. 이 문서는 세계 경제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상세한 대응책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전쟁 계획서 같군요. 제가 한국 경제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안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기업들도 이런 마인드셋을 공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은 각각 비상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었어요. 어떤 글로벌 충격이 와도 24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저희는 위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움직이죠.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세 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2년 전부터 준비했으니까요. 이 모든 발견을 종합하면서 저는 한국의 국가 운영 방식이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지혜를 터득한 민족이었어요.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의 대응을 생존형 혁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을 때 한국은 생존 본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위기는 그저 또 하나의 도전일 뿐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제 보고서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위기의 달인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공세적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 미국 시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매장 관리자인 스티브 윌슨이 현장을 안내해 주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스티브가 텔레비전 코너를 가리켰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나라 제품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한국 제품이에요. 매장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TV는 삼성과 LG가 점령했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도 마찬가지였어요. 스마트폰 코너에는 애플과 삼성만 남아 있었죠. 고객들이 불평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스티브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들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습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안정적이니까요. 중국 제품은 관세로 비싸졌고 일본 제품은 공급이 불안정하죠. 이러한 현상은 전자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딜러십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대와 기아는 재고가 없을 정도로 잘 팔립니다. 딜러십 매니저인 제임스가 말했어요. 미국 자동차는 부품 부족으로 생산이 지연되고 유럽과 일본 차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성이었습니다. 전 세계 물류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한국 제품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이런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저는 미국 최대 물류회사 중 하나인 글로벌 익스프레스의 CEO를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선박 컨테이너, 심지어 일부 항만 시설까지 직접 관리하죠. 관세 폭탄이 터졌을 때 다른 나라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한국은 자기들만의 라인을 가동했어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 내 주요 유통업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 베스트바이 모두 한국 제품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월마트의 구매 담당 부사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재고 관리가 완벽하고 가격 변동도 거의 없죠. 중국 대신 한국에 더 많은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상품 특별관을 개설했고 소비자들의 호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삼성, LG, 코웨이,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브랜드가 각 카테고리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아닙니다. 저는 백악관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한국은 미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처라는 신뢰를 구축했죠. 이런 소비자 신뢰는 관세가 사라진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보고를 듣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들이 우리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무력이 아닌 신뢰로 미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지? 그들도 기업은 기업일 텐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독특한 정부-기업 관계를 파헤쳐야 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특별한 허가를 받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째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화물터미널은 24시간 풀가동 중이었고 미국 수출 특별관리 표지판이 붙은 구역이 따로 있었죠. 우리는 이 구역에서 미국행 화물을 우선 처리합니다. 공항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통관부터 선적까지 모든 과정이 일반 화물의 절반 시간 안에 완료됩니다. 서울에서 첫 번째 미팅은 외교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본부장은 친절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맞이했어요. 블레이크 씨,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을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봅니다. 관세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강한 협력을 위한 기회였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특별 초청으로 정부와 대기업 회장들이 참석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참관할 수 있었어요. 삼성, 현대, SK, LG, 포스코 등 한국 주요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제는 미국 시장 안정화 2단계 전략입니다. 부총리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각 기업별 진행 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회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텍사스 공장은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가동될 예정입니다. 미국 내 공급망을 완전히 구축했고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5%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다른 기업 회장들도 비슷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서로의 정보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닙니다.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강조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선이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산업부 차관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관 협력 체계를 코리아 풀백업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죠.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시장만을 전담하는 200명의 전문가 팀이 있었어요. 그들은 미국의 모든 주별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중소기업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팀장인 이수진 부사장이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부품과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원하니까요. 실제로 미국 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시간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장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품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라요.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하고 장기적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관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국가적 비전을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특별 세션을 요청했습니다. 제 보고서 제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미국의 미래 공급망 한국 모델.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을 비롯한 핵심 강요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의 조사 결과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닌 미국의 전략적 경제 동맹으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실 화면에 제가 수집한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관세 전쟁 이후 미국 내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 238% 증가했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고용 창출은 12만 개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유일한 국가입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첨단 기술, 안정적 공급망, 미국 내 투자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술 유출 위험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더욱이 중국과 달리 한국은 우리의 안보 동맹국이죠. 그들에게는 미국과의 협력이 생존 문제입니다. 경제보좌관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동맹국들, 예를 들어 일본이나 EU는 어떻습니까? 저는 비교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내수시장 보호에 집중하고 있고 EU는 규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과 통합하는 전략을 선택했죠. 3시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처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1세기 전략동맹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자.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하게 해야 해. 그날 저녁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두 정상은 역사적인 협정의 기본 틀에 합의했어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기술, 인프라, 국방, 에너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한미전략동맹 특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우리 팀의 첫 번째 임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들을 한국과의 협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죠. 왜 한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팀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혁신했기 때문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왔어. 그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웠지. 6개월 후 한미전략경제동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협력 체계였고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모델이라는 용어가 국제경제포럼에서 자주 언급되었죠. 중국조차 자국 기업들에게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치밀한 전략, 국가적 생존 본능,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위기의 시대, 가장 조용하게 움직였지만 가장 강하게 살아남은 나라 한국.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 리처드 블레이크였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작은 나라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강대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된 이 사례는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생각합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지혜, 그리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용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주목한 한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관세 폭탄의 혼돈 속에서도 치밀한 계획과 냉철한 실행력으로 승리한 한국.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한 한국의 저력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리처드 블레이크가 펼쳐보인 이 충격적인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21세기 전략 동맹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표준이 되었죠.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경제 강국, 한국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